네, 정치부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돼 계셨는데 지금 소속이 안 돼 있어요. 아, 저는 요즘 아침마다 이제 인터파크 들어가고 알라딘 들어가는 재미로 책이 얼마나 저서, 팔렸는지 예. 책 제목 다시 한번. 쉼없이 걸어 촛불을 만나다. 알겠습니다. 예, 자 무소속이라고 할 수는 없고 더불어민주당으로 하겠습니다. 예, 최민희 의원님 나오셨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는 직함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김성애 대변인. 감사합니다. 예. 열린민주당 김성애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예, 김성입니다. 그 대변인 축하드리겠습니다. 되셨어요. 네. 예, 예. 그 당내 유일한 대변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대변인도 없어요? 제가 혼자 다 하고 싶어서 네. 다른 분들 임명을 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 김성애 대변인 유고 시에는 대변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고가 없어요. 유고. 유권사자. 예, 그래요. 저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도 대변인 되셨는데. 그렇지.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뭐 감회가 남다를 것까지는 없어요. 어쨌거나 예. 입이 되니까 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을 찌그러뜨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네. 최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과의 불편한 관계가 아니냐라는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얘기도 저희는 있죠. 예. 오직 한 길,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을 공격하는 일만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제 얼마나 세게 하는지 앞으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국회 이제 정론관 나가서 그 논평도 하고 그럽니까? 그거 이제 한번 해야 되는데 계속 뭔가를 보는데 찬스가 안 생겨서 지금 약간 가만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그 민주당에서 누가 비난하면은 같이 가서 막 성토하고 맹비난하고 너나 잘하라 뭐 이런 논평 한번 미래통합당에도 그렇게 하겠다니까. 미래통합당한테 예, 알겠습니다. 재밌겠네. 뉴스 자주 나오시겠어요. 뉴스에 많이 나오는 아니 이렇게 비결인 하면 거야. 되지. 네. 우리가 진짜 사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일렬사돈. 예. 무서우려고 한 얘기였고. 자, 오늘 정의당 정책위 의장 박원석 의원님 못 나오셨어요. 우리는 원래 예. 없을 때는 까는 건데. 글쎄 말이야. 안 오면 본인만 쓰는데 자유 말이죠. 없으면 까는 거지. 우리 원래 없는 사람 욕하면서. 저에게 종종 문자 보내시니까요. 제가 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인 황현희 씨. 네, 안녕하세요. 황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황현희 씨는 네. 어떻게 지금 누구한테 표를 줄지 지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뭐 마음의 정리는 일단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 예. 비례정당도. 비례정당도 다 끝냈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감사해요. 이분. 예. 정치는 원래 그런 거야. 예. 예, 저도 뭐 다 여기 가서는 여기 찍겠습니다라고 하고 저희 가서 그러고 그래요. 예, 뭐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마음의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선거 운동하면 불법 선거 운동, 사전 선거 운동이 되는 것이고, 이제 선거 시즌이 되면은 노골적으로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든지 그런가요? 오. 그럴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방송에서도 얘기해도 됩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예. 진행자는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진행자는 할 수 없고. 근데 이런 방송은 되잖아요. 아니 그거요. 유튜브는 누가 이걸 갖고 SNS상 방송. 예. 그렇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네네네. 이 맨투맨으로는 돼요. 그런데 일대 다루는 안 되죠. 그렇군요. 예, 이거 잘 그렇지. 알아둬야겠네요. 예. 네. 자, 오늘 선거 운동 이제 직전 후보 등록 단계에 이르렀고 후보 등록하셨어요? 서류 냈는데 통과가 됐다는 얘기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걸 또 반려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 이제 뭐 서류가 맞추는 게 쉽지 않아서 등록을 넣어놓으면 거기서 송가인씨 서류 검토를 해갖고 이제 오케이 사인을 내주는데 네. 제 것까지 순서가 아직 안 돌아간 모양이에요. 지금 시간부로. 예. 그래요? 이틀밖에 없잖아요, 시간이. 아예 뭐 오늘 내일 중에 하면 되니까 문제는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그동안은 사실은 두 분이면 한 당이었는데 분당이 됐어요. 이제. 네, 그런가요. 아니 의원님, 나 그건 여쭤볼게요. 의원님 솔직한 심정은 어때요?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이 디스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는데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선거운동을 못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평론하겠습니다. 평론. 예. 저는 처음에는 아마도 민주당에서 열린민주당이 그 지지를 별로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례 라인이 발표되면서 열린민주당의 비례 라인이 섹시하잖아요. 예. 진짜 섹시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처음에 우호적인 발언이 민주당에서 그냥 이렇게 뭐 나올 때는 지지율이 형편없었어요. 열린민주당이. 그런데 갑자기 지지율이 확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네. 왜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지율이 오른다고 보세요? 그 지금 그거야 후보군이 비례 라인이 섹시해서 라인. 그래. 이번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늘 드리냐면 선관위가 미래한국당 등록을 받아주는 순간 원칙이 다 깨진 겁니다. 이 판에. 예, 그래서 명분보다는 다 실리를 추구해서 네. 이제 비례정당들을 막 만들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 광고 좀 하고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통팥 오메기떡, 통팥 오메기떡, 떡미당에서 내놨습니다. 통팥 오메기떡, 떡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건강한 식재료만을 고집하는 자연주의 착한 기업 떡미당의 최고 인기 제품인 통팥 오메기떡을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오메기떡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 차조, 조의 일종입니다. 네. 조 아시죠? 네. 예, 조의 일종입니다. 찰기가 있어요. 가루로 만든 떡에 팥고물을 묻혀서 먹는 제주도 향토 음식입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쌀이 귀해서 차조로 만들었고요. 떡미당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100% 국내산 찹쌀로 만듭니다. 거기에 달지 않은 팥 앙금과 영양 만점의 해바라기 씨, 해바라기 씨가 들어갔어요. 땅콩, 호두, 그리고 호박씨 등 다양한 견과류, 거기에 제주산 야생 쑥을 듬뿍 넣었습니다. 네, 한 개 60g으로 큼지막하게 만들어서 한두 개만 먹어도 속이 든든합니다. 떡미당의 모든 떡은 건강한 천연 재료를 사용하면서 헬스업 인증 받은 곳에서 위생적으로 만들며 25년의 기술력으로 맛있는 떡을 만든 즉시 영하 40도로 급냉시켜서 최상의 떡을 보내드립니다. 거기에다가 무색소, 무첨가제, 무유화제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 특히 유화제는 떡의 탄성을 좋게 만들지만 건강에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요. 떡미당은 비록 좀 투박한 맛이 있더라도 고객님의 건강을 위해서 유화제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상 초유의 4월 계약이 확정되면서 집에서 먹을 간식 걱정하시는 분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떡미당의 통팥 오메기 떡은요,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라서 안전하고 건강합니다. 제가 참 예전에 연애할 때도 느꼈고 뭐 또 이런저런 또 여성분들하고 같이 뭐 좀 프로젝트 할 때 느낀 건데, 야, 여성분들은 무슨 가방에 이렇게 항상 간식거리를 갖고 다니대요. 네. 굳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언제든 먹으려고요. 언제든 먹으려고? 네. 먹는 걸 좋아하나? 그럼요. 그래요. 나눠 먹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 가지고 다니기 정말 좋습니다. 여성분들. 예. 요 두 개만 먹으면은 한 끼가 해결돼. 한 끼예요. 예. 그래요. 영양가가 엄청 좋을 것 같은데요. 엄청 진짜? 좋습니다. 예. 예. 자, 떡미당의 통팥 오메기떡, 냉동으로 장기 보관이 가능합니다. 개별 포장돼 있어서 통팥 오메기떡을 냉동실에서 하나씩 꺼내서 자연 해동시키면 처음 쫄깃 부드러운 맛 그대로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떡미당의 대표 상품,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통팥 오메기떡,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통팥 오메기떡 60g 10개 11,400원. 하나에 한 1,000원 꼴이네요. 딴 데서 10,000원에 파는 거야, 이거는. 이 하나를. 예? 하나예요? 1,000원대 팔고 있다고. 예. 야, 10분의 1을 쳐버리네요. 믿는 사람이 있을까? 황현희 씨,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믿을 수 믿으시죠. 있죠. 예. 믿을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예. 예. 아니, 10,000원은 아니고, 제가 하여튼 저희가 제일 싸게 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이 땅에 12,000 어머니들 아이들이 개학이 늦어지면서 요새 빵 소비가 조금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시죠, 요즘. 그래서 제가 예. 길거리에서 그렇게 자주 만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김지미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는 여의도 지나가다가 만나고 목동 가다 만나고 왜 이렇게 길거리에서 만나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이 집에 2명이 있다 보니까 빵을 산대. 그래서 김지미 변호사는 오늘 이후로 이거 사십시오. 오메기떡. 아이들에게. 김용민닷컴에서 네, 이 오메기떡이 건강에도 좋고
사실 빵도 잘 골라서 써야지 그 사야지 그 수입 밀가루에 방부제도 많이 들고 아이, 표백제도 그럼요. 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건 뭐 아주 건강식품입니다. 게다가 또 저기 빵을 만들 때 계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살짝 많이 넣어요. 계란이 어디서 가져온 계란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가급적이면 좀 싼 거 가져와서 하면 원가도 많이 남고. 네. 요즘 진짜 이 간식 메뉴 고르는 게 일이에요, 어머님들. 애들 개학이 늦어지면서 아 정말 좋은 간식 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제 예, 예. 친구가 제주도에 사는 애가 있어서 매번 이렇게 오메기떡을 보내주는데 야 대호야 이걸로 바꿔야 되겠다고. 아 이게 먹어보니까 무슨 차이가 있냐면 기존의 것이랑 일단 팥이 안 달아요. 팥이 안 달아서 맛이 부담이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원래 먹던 오메기떡 대신 여기는 해바라기 씨, 땅콩, 호두, 호박씨가 들어갔다는데 그 중간중간에 고소한 맛을 내주니까 아주 일품이에요. 별미별미. 누가 제가 맛없게 먹는다고 사퇴하라는 댓글이 막 올라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는데 맛없게 먹는다고? 립스틱을 바르다 보니까 이게 좀 먹는데 약간 이게 좀 어색하잖아요. 남자들은 립스틱 잘 안 바르니까.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오메기떡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미 닥터에서 압도적 최저가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저 김성회 대변인님, 네. 저기 최근에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없다가 뭐 오늘 나온 거 중에는 13%짜리가 또 있더라고요. 13%요? 네네. 아, 그래요?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기대했었습니까? 대박이네요. 예. 예, 뭐 간절하게 바라는 바는 있었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확 치고 나갈 거라고는 참 생각이 어려웠고요. 근데 이제 보면 이번 선거에서는 비례 투표에 관심이 많이 쏠린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각 당이 비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잡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이제 갑론을박도 있었는데 그 열린민주당은 후보 개개인에겐 잡음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탈당을 했다든지 뭐 이런 불복 논란도 있고 저 자신도 그렇고 뭐 피해가기 어려운 비판인데 문제는 선출 과정이 당원들이 직접 본인들이 랜덤으로 뽑힌 사람들이 추천한 사람들에게만 추천 연락을 하고 그분들이 수락했을 경우에만 후보군이 돼서 당원 절반 그리고 국민참여경선단 절반에서 당원 2만 5천에 국민경선이 3만이 넘는 분들이 응해 주셔서 그분들이 투표를 해서 순번을 1번부터 20번까지 정하고 예. 그 결과를 전당원 투표를 다시 했어요. 60%의 당원들이 24시간도 아니군요. 한 6시간 안에 투표를 다 해주시고 네. 98%로 그 명단을 확정하는 것으로 인해서 당의 어떠한 정무적 판단도 없이 네. 사실 이런 당 만들면 중간에 한 사람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그렇지. 예. 그 저기 주도하신 분들한테 그렇죠. 나 좀 넣어줘야지 이러면서. 뭐 이제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거 일체 없이 그리고 이 당을 어쨌거나 탄생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정봉주 전 의원, 손혜원 의원 이렇게 두 분들도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특히나 밖에서 끊임없이 분명히 막판에 집어넣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두 분 다 깔끔하게 예 본인의 역할을 하고 후보들에게 잘 비켜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선출 과정이 주는 감동이 있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그 후보들의 쟁쟁한 네임밸류까지 맞아 들어가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되게 참여하고 싶었는데 그럴 판을 직접 깔아주니까 사람들이 말을 놓아보는 재미를 보면서 많이 지지를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저희가 이제 감사해하고 있고요. 네, 네. 앞으로는 이제 정책적으로 어떤 차이를 보여줄 것인가를 저희가 보여줄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고 뭐 그냥 뽑아놓으니까 매양 비슷하네라는 비판을 들으면 뭐 이 성장세 여기서 멈출 것이고 네. 그런 뭐 기로에 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이거 하나 또 여쭤볼게요. 그 지금 열린민주당이 나옴으로 인해서 더불어시민당이 굉장히 지금 뭐랄까요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수도 입장이 있고요. 곤란하죠. 예. 그래서 저기 뭐 그 최백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열린민주당을 찍으면은 뭐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노골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희 이제 미래통합당을 찍으면 안 된다, 미래한국당을 찍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어떻게 됐거나 미래한국당은 30% 이상 확장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의당도 지금 뭐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또 열린민주당으로 좀 지지를 해주신 분들이 계시고
근데 이제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특히 주진영 선생이나 김진애 후보 같은 분들이 전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중도나 중도 보수에서 실용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선택지가 있고 지금 거기 한 20%의 부동표가 아직도 떠다니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를 갈라서 서로 이렇게 뭐 우리가 진짜니 뭐 이런 논쟁으로 가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 중도에게 있어서는 실용적인 정당으로서 어필하고 또 그렇게 안 해도 원래 뭐 예를 들면 최강욱 후보라든지 황희석 후보라든지 갖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한 어떤 이런 이미지들이 또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이미지를 적절히 배분해서 가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신경전을 벌이는 건 당연하다. 네. 그런데 신경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특히 열린민주당은 신생정당이에요. 급조정당이거든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럼요. 예. 그리고 신생정당이고 급조정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그 당원 친화적 방법으로 후보들을 뽑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애초에 당원들에게 3명씩 추천하게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위에서부터 순위를 끊어서 연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 모두가 사실 제가 정당 플랫폼에 대해서 오랫동안 천착해서 그렇죠, 온 예. 입당법을 만든 그렇죠.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정당들이. 근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못했던 걸 한번 해보니까 여기는 이제 그 사실은 뭐 아니면 도게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동안에 기득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못하는 걸 이번에 다 하고 당원 중심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마도 기록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부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당 개혁을 할 때 공천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거든요. 물론 그게 맹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셀럽들이 표를 받게 돼요. 그런 점이 좀 있군요. 예, 여기서 이제 보완해야 될 점은 예를 들면 그 황희석 씨와 김성회가 정치 개혁을 놓고 토론을 벌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그런 토론 영상을 올리면 또 열린민주당 그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그 영상을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퀄리티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이제 더하면 저희가 꿈꾸었던 공천 방식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앞으로의 과제는 뭐냐? 열린민주당이 혹은 더불어시민당이 문재인 정부 지지하는 거 다 압니다. 그거 갖고 선명성 경쟁해봐야 이미 사람으로 열린민주당이 그건 어느 정도 저는 이겼다고 생각해요. 섹시하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 할 일은 정책이나 공약을 10대 공약이든 빨리 만들어서 발표를 해야 된다. 공약 없이 선거를 치를 수는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공약을 우리가 정치개혁할 때 꼭 하고 싶었던 거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제가 19대 때도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출판 기념회를 금지하거나 아니면 출판 기념회 할 때 책값만 딱 받게 하는 거. 이런 건 대중 소구력이 굉장히 높은 것들이거든요. 예, 그런 거. 뭐 그다음에 비례는 후원회를 없앤다든지 뭐 정치개혁 과제들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같은 거 이런 거를 정말 정치개혁 과제 몇 가지를 찍어서 확실히 하겠다고 들어가서 그런 것에 미랄이 되겠다. 그렇게 경쟁이 가야 되는 거죠. 이 며칠이라도. 오늘 후보들 며칠째 지금 한 나흘째 밤새 계속 앉아서 같이 토론하고 정책을 하는데 이제 얼개를 잡고 오늘은 저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대 공약 어떻게 할 것인가를 투표로 했어요. 예. 좋네요.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토론을 충분히 거치고 그러고 나서 투표해서 이런 정책들을 강조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만들어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린 캐스팅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는 당원, 후보들의 참여 그리고 그런 속에서 나오는 결론을 같이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져 있고 뭐 그게 신생정당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지만 그리고 이제 신선하네요. 예, 예, 셀럽 예. 말씀도 하시지만 셀럽이라는 것도 저는 거꾸로는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지역구는 다 셀럽이 하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비례 같은 경우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셀럽이 된 거거든요. 그냥 유명해진 사람은 아니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치인이 검증받는 과정을 거쳐놓은 사람들이 이번에 비례로 추천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런 분들이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론 개혁을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오보 방지법은 분명히 하겠다. 그래서 오보 방지법의 내용은 예를 들면 언론중재법을 바꿔서
애초에 오보만큼 크기의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허용하게 그렇지. 만든다든지 네. 그러니까 이건 열린민주당만이 할 수 있는 정책들로 승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민주당에 반응하는 게 그럼 단지 그 셀럽들 때문이냐. 그 셀럽들이 최강욱 비서관이고 그 셀럽이 김의겸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진애 박사고. 네. 예, 이런 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박원석 의원이 안 오셔서 지금 사실 오면 오늘 본격적인 토론이 가능했는데 저는 지금 더불어시민당이나 민주당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이 정의당이 초반에 포석을 잘못 둬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정의당이 비례개혁연합정당을 주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정신을 살릴 수 그게 있는 윈윈이었다. 예, 아름다운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거부함으로써 사실은 민주당도 조금 면 빠지게 됐고요. 더불어시민당도 사실 녹색당이나 미래당까지 결렬됨으로써 조금 면 빠지게 됐고요. 예, 이런 상황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사회경제개혁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지지자들은 일부는 정의당으로 가시겠죠. 그러나 그동안에 갔던 프로테이지의 상당 부분은 열린민주당으로 가서 그렇겠네요. 예. 지금 싸우는 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건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으로 보이지만 네. 사실은 보완제적 성격을 가지고 지지자나 당원들 입장에선 보완제적 성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몇몇 언론인들하고 얘기를 우연히 하게 됐는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그거는 둘은 어떻게 갈등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갈등이 없다. 더불어시민당이 더 돼도 되고 열린민주당이 더 돼도 다 똑같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두 당이 있어서 두 당이 이제 지지세를 확장해 나가면은 여기 미래한국당을 쪼그라뜨린다. 전체 파이는 크다는 거고 여기에 의문의 일패가 정의당이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그 만난 그룹들이 사실은 과거에 민주당 찍고 지역은 네. 비례는 정의당 찍고 이랬던 분들이세요. 근데 그러시구나. 그분들의 관심이 열린미래당으로 올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게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 결국 어쨌든 민주당에서 나올 수 있는 비례표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러면 다시 민주당으로 이제 가신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결과가 나면은 비례대표로 근데 이제 굳이 안 가도 안 가도 예를 되는 들면은 이제 둘이 합쳐야 일당이 된다라고 네. 했을 때는 공동 그 교섭단체를 구성하면은 근데 되지 저는 않습니까? 그 일당 논쟁은 정말 이거는 제가 해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 지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을 놓칠 가능성은 0이에요. 지금 제가 봐도 그건 0입니다. 0이 아니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비례가 없이 지역구원 출마하는 거 아닙니까? 네. 미래통합당도 지역구 없이 출마하는 건데 250개 지역구 중에 지금 우리가 미래통합당한테 뺏길 가능성이 있나요? 125개 이상을 뺏겨서 일당이 무너질 가능성은 좀 빵이라고 보거든요.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건방진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현재 스코어 130에서 140개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를 아주 제대로 다루면서 외신들의 칭찬이 쏟아져서 국내가 보도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외신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 기현상을 지금 제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이 일당을 놓치는 건 일단 말이 안 되고. 근데 그 일당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 합쳤을 때 일당.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합치는 것은 그러니까 국회의장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제도들은 선거 날 누가 1등 했는지를 갖고 하는 거지. 선거 그래요? 다음에 지난번에도 민주당이 123 저게 122 했을 때 자유한국당 그 당시 새누리당 쪽에 7명의 무소속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있었어요. 무소속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일당이다 주장 못해요. 그렇게 총선 날 어떻게 심판을 받았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게 정치권의 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일당 논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걸 몰랐네, 합당하느냐는 그걸. 어떻게 합당하느냐의 얘기가 있는 거고 이제 거기서 저쪽에 볼륨이 어떻게 되느냐도 있지만 이쪽도 더불어 시민당도 있고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오늘 그 우이종 대표님 하신 말씀 들으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다수가 지금 민주당 행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좀 섣부른 말씀이긴 합니다만 단독도 좀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래요? 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열린민주당이 맹활약을 한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을 놓치는 것은
아예 경우의 수가 아니다건. 네. 일단 거기까지. 이거는 제가 조금 객관적이겠죠. 네네네. 이제 김종인이라는 분을 네.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까지 어렵게 이제 그 선대위원장을 만든 거예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 중도에 대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경제로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예, 메시지를 경제로 바꿔보겠다. 지금 황교안 네네. 대표의 생각은 그게 있고 크게는 두 번째는 종로 선거에서 이제 본인은 종로를 뛰어야 되는데 총괄 선대위원장을 하면 전국을 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종로에만 있고 전국을 안 돌고 선거 결과가 안 좋으면 독박 쓰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지. 예. 그렇기 그동안 때문에 선거 이후에 책임을 분산할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늘 그렇게 위험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죠. 대신 매 맞아 줄 사람 한 명은 예. 있어야 된다. 그럼 예. 이제 선거판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국민의당은 후보를 안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구. 예, 보수가 분열된 거는 뭐 우리 우리공화당, 네. 공화당, 자유공화당. 자유공화당, 친박신당 뭐 생겼잖아요. 네네. 근데 그 요인이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죠. 표 분산 요인이 대구에서는 모를까? 근데 대구는 표가 분산돼 봤자 별로 미래통합당이 신경을 안 써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 쪽이 처한 상황은 어떠냐 수도권에서 일단 정의당이 후보 다 내겠다 그랬어요. 네네. 예, 그 다음에 민생당이 후보 내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남양주의 경우도 민생당 후보가 한 지역에서 벌써 나왔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의 표가 지금 정의당이 2%에서 3%예요. 민생당이 2%에서 3%예요. 그럼 이게 4%에서 5%예요. 이렇게 되면 수도권은 사실 되게 모르겠네요. 5% 내외에서 갈려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건 올바른 것 같아요. 예, 이런 인식이. 그럼 이 위험 요인이 열린민주당으로부터 왔냐? 아닌 거죠. 그거는 다른 선거 구도에서 온 것이죠. 열린민주당이 뭐 지역구 후보를 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일당이 안 되는 부분과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과의 갈등은 조금 궤가 다른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걸 다 지역구는 이렇게 되고 뭐 비례는 이렇게 되고 이거보다 퉁치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략상 더불어시민당에서는 그런 공포 마케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열린민주당이 뭐 더불어시민당 표를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럴 수도 근데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저는 있어요. 정의당 표를 예. 더 많이 갖고 간다고 아, 정의당 생각하는 표를 거예요. 가져간다? 예. 예, 왜냐하면 정의당으로 갈 표가. 예, 정의당으로 갈 표를 정의당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고 열린민주당으로 오게 만든 건 정의당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 말씀하셨는데 한마디 더 보태면 김종인 대표가 지금 들어온 상태에서는 본인이 조직을 장악할 수도 없고 공약 전체를 핸들할 수도 없는 말 그대로 플레이가 시작된 다음에 들어온 거거든요. 네네. 그럼 김종인의 역할은 뭐냐? 근데 이제 김종인 대표가 정말 잘하는 게 있습니다. 기자들이 받아쓰기 좋게 헤드라인을 뽑아내는 능력에서는 타액추정을 불허해요. 그리고 한마디로 규정하는 거. 걔는 깜도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안철수는 깜도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한마디로 똑같아요. 예. 한마디로 훅 질러서 상대방의 기를 죽이고 뭐 하는 게 있는데 김종인 대표가 앞으로 3주 동안 할 일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책을 하루에 하나씩 까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 딱 하러 나온 거예요. 아침마다 회의 가갖고 문재인의 최저임금 정책은 뭐 기가 막힌 모든 헤드라인 만들었고 뭐 얼치가 뭐 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일단 나가면 사람들이 기사가 그 기사에 먹잖아요. 네. 그래서 전 열린민주당의 주진영이 소중한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김종인 박사의 패턴 잘 알고 있고 어떤 말을 할지 잘 알고 있는데 못지않게 촌철살인으로 받아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김종인의 공격을 가장 효과적으로 방어하면서 미래통합당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가장 세게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주진영 후보다. 아니 김종인이 뭐 언제부터 미래통합당 있다고 미래통합당의 경제 비전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경제 비전 그게 얘기하다고 아니죠.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이 이렇다 저렇다 이 얘기만 거. 3주 동안 주구장창하면서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얘기만 계속 할 건데 그걸 할 때 김종인 대표님 그건 아니고요 라고 하면서 실제로 지난번 총선에서 김종인 대표가 내놓은 모든 정책은 실제로 입안자는 주진영 선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진영 후보를 우리가 갖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저는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김종인의 공격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적임자가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지난번처럼 김종인의 영향력이 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축구를 할 때도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이 축구장에서 이제 총선이라는 축구장에서 미래통합당이 쓸 전략, 그다음에 민주당이 쓸 전략, 그다음에 어쨌든 이게 진영 간의 전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민주당이 여당이고 미래통합당이 야당이라고 해서 네. 야당이 공격하고 여당이 수비하는 그런 판은 아닐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열린민주당이라면 거기에 과거에 국회의원 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네. 민주당에는 과거에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 많아서 못 쓰는 게 있어. 그거 국회 심판입니다. 저는 열린민주당은 그러네. 국회 심판론을 세게 가져가도 되는 그런 정당인 것 같고 그건 진짜 소구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국회 심판론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는 요렇게 하겠다. 네, 그렇게 좀 뭔가 공격적인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언론이 잘못 갈라놓은 여권 뭐 이런 식의 그 틀에서 벗어나야 되죠. 정의당이 이번에 이제 제가 보기엔 전략적 실수인데 그것도 정의당을 끊임없이 더불어민주당 이중대라고 얘기하는 그 프레임이 정의당이 일정하게 작동해서 나온 결과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게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말로 공격하는 거. 그거 한두 번 당해본 게 아니잖아요. 경제에 대해서도. 사실 최저임금 올려서 구체적으로 이 기조를 가져가면 우리가 노동자들은 좋은 겁니다. 예, 소득주도 성장, 노동자들은 좋은 겁니다. 그럼요, 이게 소득이 느는 과도기라서 그런 거지. 네. 그래서 뭐든지 선제적인 공격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공격이 예상된다. 아예 쫙 풀어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예, 그렇죠. 아, 선빵을 먼저 날려라.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해도 저는 되겠네요. 예. 말이죠. 왜 김종인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또 비춰주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양반이 솔직히 2016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뭐 구해줬다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나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솔직히 저는 더 가져올 수도 있었다 김종인만 아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저는 구체적으로 이게 지난 선거니까 얘기하는데 네. 저의 페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정청래 컷오프예요. 말하자면 그 핵심적 지지층, 코어 지지층이 이 투표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네. 이런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선거를 하러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제까지 우호적이었던 전철역에서 만난 분들이 저 투표 안 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많은 사람이 나의 지지자가 정청래를 왜 컷오프했냐. 그리고 그 정청래가 막말했다는 그 막말이 지금 20대 국회에서 나온 막말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게 막말입니까? 라임이지 라임. 예. 그렇죠. 그래서 제 페인 중에 공정 하나가 뭐 이제 이런 아니 말 공갈이에요. 아니 좀 지난 얘기지만 주승용. 주승용 의원이 문재인 대표를 공격하느라 옆에 앉아갖고 1번 최고위원 1번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고 공 못하다고 해서 3공이 부족한 사람하고 엄청 공격을 해서 그 옆에 그 다음에 1번 다음에 2번이 하잖아요. 최고위원 1번이 하고 아니지 문재인 대표께서 말씀하시고 이종걸 원내대표가 공격하고 주승용 1번이 또 공격하는데 3공을 들어서 뭐 공정하지 못한 사람도 어쩌고 해서 그래서 여기 앉아있던 정청래 의원이 000 하니까 공갈 치지 말고 그러면서 거기 하나가 공갈 치지 빠졌어. 마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막말이야. 공갈 친 건데. 거기 하나가 빠져서 그러면서 여차하면 사퇴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이러고 나갔어요 그냥. 예, 그래서 정청래 의원의 말은 그 공갈이란 말을 하게 된 게 사퇴한다고 맨날 공갈만 친다 그렇죠. 이렇게 된 예, 예.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래갖고 제가 중요한 거는 네. 그래갖고 젊은 층들이 왜 민주당을 찍어야 되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글쎄 그게 한 말이에요.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막 공갈 갖고 시비를 걸고 그걸 막말이라고 하니까 너무 열불이 나가지고 막 페이스북에다가 이럴 수가 있는가 막 했더니 정청래 의원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요? 저한테. 네. 전화하더니 저 김용민 PD 좀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어.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조용히 하자 아주. 지금은 당신이 약간 그렇게 날 그 업무해주면은 도움이 안 된다고. 아니,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소구력이 어디에 네. 있냐 지금 이 얘기잖아요. 2016년 총선에서 뭐 김종인 덕에 뭐 더불어민주당이 일당됐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결과론적 얘기고. 뿐만 아니라 네. 거기서 또 하나 있죠. 네. 비례 2번 셀프로 받으셔서 호남표가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양반만 없었으면 호남표, 그리고 호남에서 몰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뭐 무슨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뭐 2012년 총선 때 뭐 김종인 덕에 새누리당이 뭐 저기 일당됐다 그러는데 김용민 덕이지 무슨 아, 왜 이러세요? 네. 김종인 덕이라니. 김용민 덕이지. 야, 센데. 좋은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어떻게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김용민 PD께서 지금 네. 누구에게 그분이 소구력이 있냐 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 소구력이 없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을 데려와야 하는 지금 그 황교안 대표의 처지가 군색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예. 아, 저는 그래서 하여간 뭐 지금 김종인이 와서 뭐 이제 뭐 미래통합당에 뭐 좀 새로운 활동가 일 것이다. 아니 지금 보름 전에 게다가 김종인이 무슨 공천권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와가지고 그냥 얼굴 마담이나 하시라는 건데 되겠어요? 아니, 그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한 번씩 한마디씩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욕하는 용도로 온 거라니까요. 욕쟁이 할아버지 그렇죠. 역할로. 근데 제가 봐도 정말 신박하게 헤드라인을 뽑아내는 재주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기자들이 딱 좋아하는 전문 용어로 미다시라고 하는 그걸 미다시. 뽑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2016년만 해도 그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 보수 언론이 야마를 잡으면 그게 일부 통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언론 상황이 코로나19 보도를 기점으로 완전히 이게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보도가 우리나라 보도보다는 외신 보도가 역으로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대한민국 언론 보도 보면 어떻게 지지율이 오릅니까? 그냥 지지율. 국민이야 이제 영어까지 해야 되고 국한국민이 해야 되고 죽겠어요 진짜. 아니 그 이 시스템을 보세요. 지금 코로나19 보도로 인해서 제도 언론의 신뢰도가 더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그 신박한 한마디, 그 한마디를 받아 써주는데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신한테 쓰라 그래야 되겠네. 네, 그러면 보세요. 보세요. 그러면 그 김용민 PD를 비롯한 1인 미디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진영 님이 과거에 후보가 안 됐을 때는 그래도 조금 요새 덜 했는데 막상 후보가 됐으면 본인이 뭐 그 신박한 한마디 기다리겠습니까? 먼저 선빵 날리고 아니, 그럴 뭐, 거라고 예, 봐요. 그래야죠. 그래서 예. 뿐만 아니라 또 최백은 더불어시민당의 그 대표께서도 경제하면 장난 그렇죠.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투탑으로 해서 그 이 판에서 경제 논란이 벌어져도 이 싸울 진영이 갖추어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뭐 오늘 뭐가 개안되시죠? 네, 좀 뭔가 좀 눈이 뜨이는 것 같고요. 그 저는 사실 우리 종인이 형이 황교안이 급해서 찾아가가지고 맡아달라 했을 때 수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여기서 또 하나의 칼이 있습니다. 황교안은 망할 게 확실하거든. 그 우리 저 김종인 형님이 아주 대단한 분이 뻗을 자리를 알고 놓아요. 예. 여기 그것도 능력이네요. 예. 뻗어서 도움이 안 된다. 내 인생의 오점이 된다. 안 합니다. 될 것 같으니까 여기 왔을까? 미래통합당이. 그렇진 않죠. 여기 될 것 같으니까 뻗을만 하니까 온 거 아닙니다. 그럼 왜냐? 왜 온 겁니까? 예. 황교안은 날아가니까 끝나니까 이제 뭐 4.15 이후로 잊혀진 사람이 될 거니까 그거 내가 거기 가가지고 대선 후보 되려고 한다고 봐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인터뷰를 봤는데 그 청년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청년들이 이제 곧 청년들의 세대가 온다. 그들에게 이제 기회를 줘야 된다. 뭐 그런 인터뷰. 그런데 그러면 미래통합당과는 안 맞죠. 그러니까요. 근데 청년 저도- 공천이 별로 안 된 그리고 거잖아요. 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예. 청년 정치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 있으면 그냥 닥치고 계세요. 청년들이 하게끔. 아, 근데 길 열어주면 돼. 본인들이 팔순이시잖아요. 퇴장하면 돼. 뭘 자꾸 그 청년 정치를 얘기해, 팔순인 할아버지가. 청년들이 알아서 하게 해야지. 청년들이 뭐 어린애입니까? 그러니까 그 비전을 계속 얘기하시다가 본인이 복귀를 하신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것도 좀 생각이 좀 들게 만들게 저는 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멋있게 미래 청운의 꿈, 미래지향적 해석을 하시는데 저는 이게 되게 단순한 거라고도 한편으로 봅니다. 황교안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끌어들인 건 다 이해해요, 우리가. 그죠? 경제 신박한 그 메시지로 네. 문재인 정부를 흔든다. 내가 종로에서 뛰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좀 그림이 중심 그려지는군요. 잡아줄 사람이 예. 필요하다. 네네. 그다음에 총선 이후에 안전판으로도 필요하다 등등 생각할 것 같아요. 실현되고 안 되고. 예. 그럼 김종인 대표는 왜 그럴까? 저는 만약에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김종인 대표에게 선대위원장 같이 맡자. 그럼 달려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저는. 김종인 형이? 네, 달려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판을 보니까 이 선거판만 벌어지면
꼭 참여해야만 되겠다는 그 강렬한 의지를 가진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있죠, 예. 대한민국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대열에 합류하고 계시다. 그 중에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건 비꼬는 게 전혀 없고요. 김종인 대표가 갖고 있는 경제 민주화의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비전이라는 게 있고 그 중에서 일부가 실현되면 되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재벌들을 정면에서 공격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서도 좀 받기가 부담스럽고 박근혜도 그래서 받아놓고는 나중에 결국 실현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미련이 끝도 없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만 주면 어디 가서도 얘기를 하겠다는 생각이 또 마음 한구석에 있기도 한 거죠. 그런데 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계 과정에 함께 한 게 아니라 네. 전지훈련은 안 가고 지금 이 시즌 시작됐는데 경기로 선수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팀워크 안 맞지. 너무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야구 감독 중에서도 뭐 지장, 덕장, 뭐 용장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감독 사실 운장이라고 운이 좋은 감독이거든요. 운장. 사실 근데 김종인이란 분은 운이 좋은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하는데 어떠세요? 좀 그래도 좀 승리하는 편에 계속 좀 서 있었잖아요. 근데 그 형이 그냥 그래도 언론과 친해요. 언론과 친하다. 비례로만 5선 했는데 그 5선 동안 뭐 놀기만 했겠어요. 지역구가 없었지만은 5선도 나름대로 경륜이라면 경륜이야.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다 본 게 있고 정치가 어떻게 작동되고 언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지. 눈치가 빠르시군요. 예. 예. 그 형은 이제 굉장히 그 대표적 꼰대거든요. 자기가 대통령이 못 될 이유가 뭐가 있는데 항상 이게 아침마다 자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미래통합당 이제 뭐 총선 이후에는 폭삭 망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혹은 뭐 폭삭 망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겼다. 뭐 소기의 성과를 이뤄냈다. 그러면 이제 다 자기 덕으로 돌리겠지. 내 덕이다. 그래 놓고 이제 대권 구도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말하자면은 이니셔티브를 주려 하지 않겠는가. 예. 아, 그럼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8순위신데 대권을 도전은 아니, 야, 낙엽만 들 수 있어도 네. 숟가락 아니야? 숟가락이 그런데- 뭔 사겹이야 갑자기? 이게 정치와 언론의 과거 공식에 따르면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이 대권 가는 거죠. 그렇지. 정치와 언론의 과거 공식. 언론이 좋아하는 사람이 대권 후보 되는 거예요. 보수 쪽에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추론이 가능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언론이 예를 들면 김영삼 대통령 만들기, 이회창 대통령 만들기, 예,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이런 시대가 거의 저물었다는 거예요. 지금. 먹혔었던 적이 있었지만 네, 이제는 그 아니다. 시대는 저물었다. 그 시대는 끝났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꿈은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은 김종인 대표 보면 이런 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 윤리 의식이 없는 경제 전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정권이든 자기의 경제 정책을 써주기만 하면 가서 한다. 이런 게 있는 사람인데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사람이에요. 토지공 개념도 김종인의 작품이고 재벌개혁도 김종인의 작품이고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본인들의 비전을 다 실천하면 대한민국 백성들이 행복해할 것이라는 어떤 이런 그 선민의식에 지금 젖어 있는 건데 계급의식과 함께. 그것을 실현하는 것엔 어느 정치 집단에도 나를 세워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 정책만 예전에 독재 시대에는 대통령 한 사람의 마음에만 들면 그냥 독재로 말 그대로 행정부 시켜서 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당인지가 중요하지 않았던 거고 그리고 김종인 대표가 대체적으로 선고했던 정책이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이 독재 정권 시절에 이루어진 일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 정치는 그런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느냐. 즉 정치 세력, 그 정치가 어떤 계층에게 정말 마음을 주고 있느냐를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니까 박근혜가 불러주면 가서 내려놓은 경제민주화 공장 경약을 내고 팽당하고 이걸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아니 얼핏 들어도 뭐 토지의 공개념 이런 거는 미래통합당이랑 전혀 안 맞는. 그러니까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만 되면은 야 이게 좀. 무슨 공약이든 다 내세울 수 있고 난 탈원전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표만 된다면은. 네네.